아, 창의성 키우려면 뭘 가르쳐야 할까요? 좋은 학원 없을까요? 자, 여러분,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뭔가 좀 특별한 비법이나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기대하게 되죠. 네, 그렇죠. 뭔가 딱 정해진 걸 배우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딱 멈춰 세웁니다. 이화선 작가의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창의성 교육 있잖아요. 뭐 특별한 기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 진정한 창의성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다. 네, 오히려 아이가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하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 그 풍성한 경험 속에서 창의성은 그냥 저절로 자라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절로요? 네, 마치 씨앗이 좋은 토양 만나고 햇빛이랑 물 만나서 스스로 막 싹을 틔우는 것처럼요. 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곳에서 자라난다. 이거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의 풍성함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아이의 그 잠재된 창의성이 활짝 피어나도록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창의성을 뭔가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이나 능력처럼 여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뭐랄까, 피아노 레슨 받듯이 창의성 수업 들으면 막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네, 맞아요. 뭔가 공식처럼 배우면 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접근 방식 자체에 아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특히 뭐 정해진 답 빨리 찾도록 유도하는 그런 주입식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창의성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히려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 던지고 막 엉뚱한 상상하고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탐색할 기회를 어른들이 빼앗고 있다는 거죠. 진짜 창의성은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듣고 보니까 창의성 학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좀 모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주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더 가르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만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관계 맺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단순히 친구 많이 사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관계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딱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 맺음은 훨씬 더 그 범위가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넓고 깊다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이가 길가에 작은 풀 한 폭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 그게 바로 자연과의 어떤 감각적인 관계 맺음인 거죠. 풀 한 폭이랑도 관계를 맺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바람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 이 소리가 어떤 느낌을 주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 밤하늘의 별 보면서 와,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이런 궁금증 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사물, 어떤 현상, 세상의 모든 것하고 교감하는 거 그걸 다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책 속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서 주인공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 그것도 책과의 관계 맺음이고요.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가슴이 막 뛴다거나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음악과의 관계 맺음이죠. 미술관에서 그림 보고 이 색감 좋다. 이 형태는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 갖는 것도요. 그럼요. 그것도 미술 작품과의 관계 맺음이죠. 심지어는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데 밀가루 반죽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 보고 신기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아이가 세상과 맺는 아주 소중한 관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와, 정말 폭넓은 개념이네요. 그냥 단순히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 맺음의 경험들이 아이 내면 세계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거대한 도서관처럼 풍성한 자료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면의 자료실이라. 비유가 참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바로 이 내면의 자료실 속에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어떤 정보나 경험들이 어느 순간 딱 하고 번뜩이면서 연결되고 새롭게 조합될 때 탄생한다는 거죠. 아, 연결과 조합. 네, 마치 레고 블럭처럼요. 가지고 있는 블럭, 즉 경험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더 새롭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내면의 자료실. 흥미로운데요? 네, 현실에서는 우리가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이가 길을 좀 헤매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빨라 하면서 정답이나 지름길을 막 알려주려고 하죠. 네, 맞아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풍경,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작은 보석 같은 경험들, 이게 창의성의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효율성하고 예측 가능성, 이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창의성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아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실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네. 정해진 커리큘럼 따라서 정답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던지는 엉뚱하고 순수한 질문들. 예를 들어 왜 바닷물은 짜요? 구름은 왜 안 떨어져요? 개미는 겨울에 어디서 뭐해요? 이런 거요. 이런 호기심을 존중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바로 답을 딱 주기보다는 글쎄 왜 그럴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아이의 탐구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다림과 과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그리고 그 질문을 파고드는 그 과정 속에 창의성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어른의 역할은 정답 척척 알려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아이의 호기심 어린 탐험을 지지해주고 때로는 같이 길을 잃어주기도 하는 그런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이 자료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반자. 어떻게 보면 어른에게도 상당한 인내심과 좀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 부분이겠네요. 당연하죠.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세상과 충분히 관계를 맺고 질문하고 탐구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시간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 스케줄 보면 정말 숨 쉴 틈 없이 빽빽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또 다른 학원 가고. 네, 이른바 학원 뺑뺑이. 네. 이 자료에서도 그런 학원 뺑뺑이로는 진정한 관계 맺음이 어렵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오히려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잠기는 비어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주장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마 많은 현대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 울림을 주면서도 동시에 좀 불편함을 주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시간을 뭔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꽉 채워주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소위 멍 때리는 시간이야말로 아이의 내면이 숨쉬고 경험들을 이렇게 소화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숙성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정신적 공간이라고요. 정신적 공간이요? 네, 끊임없이 외부 자극받고 뭔가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는 그 섬세한 창의성의 싹이 트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의 스케줄표에 빈칸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 드는 게 사실인데 오히려 그 빈칸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지켜주는 비워낼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빈 시간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창의성이 자라나는 아주 비옥한 토양과 같다. 이런 비유가 참 와닿아요.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여유,
세상을 관찰할 틈, 자신만의 속도로 상상할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어른들도 너무 바쁘게만 살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떠오르곤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 맺음의 경험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 된다. 이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예를 들어 시험 점수나 상장 같은 거. 이런 걸 기대하기 쉬운데 진짜 중요한 성장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어린 시절의 풍부한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다양한 자연하고 교감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아이는 커서도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만났을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느끼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존재를 존중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열린 마음. 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내면의 자료실과도 이게 딱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자료실에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즉 경험이 축적되어 있느냐가 나중에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오늘 아이가 공원에서 이름도 모르는 벌레를 1시간 동안 막 관찰한 행동. 이게 당장은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먼 훗날 그 아이가 생물학자가 되던 디자이너가 되던 어떤 분야에서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창의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장기적인 안목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의 모든 경험이 심지어는 실패나 좌절까지도 그 아이만의 고유한 창의성 그릇을 넓히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기다려주는 인내심. 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해하면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아이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가 세상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안전하게 탐험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른, 특히 부모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무엇보다 어른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네요. 아이에게는 책 읽어라, 자연을 느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거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세상과 다채로운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부모가 먼저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주말에 같이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 나누는 모습, 미술관이나 음악회 가서 감상을 나누는 모습, 주변 사람들하고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게 하는 거죠. 단순히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걸 넘어서서 부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결국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함께 요리하면서 재료의 맛이나 향, 변화 이런 거 이야기 나누거나 같이 밤하늘의 별자리 찾아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공유된 경험 속에서 아이는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관계 맺는 방식,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값비싼 교구나 프로그램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창의성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른의 역할로 강조하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이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표현했을 때 비난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환경 말이죠. 네, 맞아요. 그건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해서 뭐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 이게 아이 창의성의 싹을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 지적에 정말 공감했어요. 네,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전제로 하는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는 믿음, 이상한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 이게 있을 때 비로소 마음껏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로부터 배운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와 같이 아이의 생각 자체를 존중하고 호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개방적인 반응, 이게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답보다는 질문을, 완벽함보다는 시도 자체를 격려하는 분위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세상과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선물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이요? 관계 맺음과 자기 발견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이가 다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이런 걸 할 때 즐겁구나. 나는 이런 것에 마음이 끌리는구나.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 악기를 접해보다가 유독 기타 소리에 매료되는 아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책 읽는 시간에 더 깊은 평화를 느끼는 아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아이,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만남과 경험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색깔, 선호, 강점 같은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를 아는 아이만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창의적인 삶.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특정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믿고 응원하면서 다양한 관계 맺음의 기회를 열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국 창의성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배움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요? 맞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나 점수 때문에 하는 활동에서는 결코 깊은 몰입이나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아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내적인 동기, 즉 호기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동기, 사랑. 네.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들려면 그것과 충분히 긍정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든 예시처럼 아이가 피아노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면 딱딱한 연습 시간 외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같이 듣고 감동을 나누는 경험을 주는 거죠. 감동을 나누는 경험. 네.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교과서 지식 암기시키는 대신에 직접 흙을 밟고 나무를 껴안고 계곡물에 발 담그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 배움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창의성의 선물이자 아이가 평생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화선 작가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는 열쇠는 무엇을 더 가르칠까? 이걸 고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 전환적인 관점입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원이나 교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폭넓은 경험, 스스로 탐구할 자유와 충분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어른의 믿음과 사랑, 안전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탐색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아이가 어른들 눈에는 다소 좀 비생산적이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어떤 일에 유독 몰두하고 있진 않나요? 이를테면 몇 시간이고 개미 행렬을 따라다닌다거나 종이 접기에 푹 빠져서 온 집안의 작품
몰래 늘어놓는다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창밖 풍경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아이가 자신의 내면 자료실을 풍성하게 채우고 미래의 창의성을 위한 씨앗을 깊숙이 심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아이와 함께 거창하지 않더라도 관계 맺기를 의도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퇴근 후 5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아파트 화단에 이름 모를 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말에 같이 저녁 메뉴 정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즐기거나 잠들기 전 잠시 오늘 밤하늘에 뜬 달의 모양과 색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처럼 말이죠. 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중요하죠. 어쩌면 그 작은 순간들이 아이의 창의성이라는 나무에 주는 귀한 물 한 모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이의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